예상치 못한 패배. 이번 시즌 처음으로 대회에서 탈락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FA컵 4라운드 플리머스 원정 1대0 패배.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한들 챔피언십 꼴찌 팀에게 패배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저도 곧바로 영상을 제작하진 않았고요. 하루 정도 지나서 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A컵 4라운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수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위해 우선 이날 경기에서의 라인업 구성, 교체 카드 선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아르네 슬롯의 의중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플리머스 원정에서 꺼내든 선발 라인업, 교체 카드에 대해서는 일부 납득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 원정, 리그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면서 본래 3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던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가 2월로 당겨졌습니다. 저도 축구 보면서 리그 일정이 뒤로 물리는 것은 봤지만 앞으로 당겨지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이러면서 2월 13일 에버튼 원정을 시작으로 약 15일 동안 리그 5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컵대회 한 번 없이 무려 리그 5연전입니다. 즉 2월이 종료되었을 때 리그는 단 10경기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잔여 10경기, 승점 9점 뒤집기. 아스날과의 맞대결이 리그 36라운드에 있다 보니 최종 10경기가 아니라 3월에서부터 아스날과의 맞대결이 있기 전까지의 7경기 동안 승점 차를 유지하기만 해도 사실상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3월 일정을 바라볼 게 아니라 2월에 남은 리그 5경기를 반드시 모두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잔여 10경기, 아니 7경기 동안 승점 차를 조금만 벌려도 우승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스톤빌라 원정이 중간에 발생하게 되어서 휴식 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만약 리그컵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아스톤빌라 경기도 이 사이에 끼지 않았더라면 울브스 경기 이후 일주일 동안 경기 없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이번 플리머스 원정에서도 일부 주전급 선수들이 출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리그 5연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애매한 선수들은 모두 제외한 채 지금의 라인업을 꺼내든 것이죠. 21-22 시즌 FA컵 우승, 리그컵 우승, 리그 준우승, 챔스 준우승, 당시에도 우승 트로피를 2개나 들었으나 팬들의 마음에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을 만큼 현재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크겠지만 보다 큰 성과를 얻기 위한 액땜이라 생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제 축구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부실한 경합. 아르네 슬롯은 시즌 개막전에서부터 경합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경합에서 패배한다면 전술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입스위치 원정에서 하프타임 관사를 교체한 것에 대해 정확히 이러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날 플리머스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실한 경합. 아르네 슬롯의 경기 구상은 이러했습니다. 맥코넬 인버티드 풀백 활용, 3위 빌드업, 4위 빌드업 구성, 엘리엇 조타의 움직임 활용, 순간적인 수적 우위, 볼 전진. 그래서 슬롯의 선발 라인업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메스와 콴사를 센터백으로 구성한 상황에서 엔도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맥코넬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3위 빌드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상대 공격수의 위치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맥코넬이 다시 풀백 위주로 돌아가며 백포 구성, 엘리엇이 같이 내려와 주면서 4위 빌드업을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 포워드의 압박 방향, 숫자 싸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라인업에서의 핵심은 엔도를 고정 6번으로 둔 상황에서 활용하는 맥코넬 시프트였습니다. 그런데 전반 9분에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고메즈 부상. 현지에서 나온 추측은 모두 햄스트링 예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스프린트를 더하게 되면 부상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죠. 여기서 슬롯은 난로를 데려와서 센터백 포지션에서의 선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라이트백 마바야를 넣으면서 엔도를 센터백으로, 맥코넬은 고정 6번으로 변화시킵니다. 마바야는 미드필더와 라이트백을 오가는 선수다 보니 변형적으로 인버티드 툴도 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이죠. 여기까지도 차선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전술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거의 그대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시스템과 무관한 빈약한 경합이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봅시다. 상대 키퍼의 골킥이 그대로 리버풀 진영까지 넘어옵니다. 센터백으로 내려온 엔도와 경합하는 9번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엔도는 경합에서 패배하며 볼이 치미카스 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는 이 볼이 치미카스를 맞고 앞으로 튀면서 곧바로 상대 9번이 이 볼 소유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사이즈의 차이가 상당하죠. 이후 어떻게든 치미카스가 어깨에 밀어넣고 뭐하고 온몸을 써가며 반칙이 불리지 않는 선에서 소유권을 지켜냅니다. 대단히 단순한 공격 패턴이죠. 키퍼의 롱킥, 공중볼 경합, 세컨볼 싸움.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없던 이유는 바로 경합에서의 열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비입니다. 다음 장면도 보시죠. 리버풀 수비 진영에서 롱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여기서의 경합도 한번 봅시다. 스로인의 방향은 역시나 9번 쪽으로, 해당 공간에는 마바야, 맥코넬, 콴사가 있죠. 맥코넬이 이 볼을 경합하는데 상대는 센터백이라서 볼을 건드리지도 못한 채 뒤로 흐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합에서 클리어링을 하지 못하고 뒤로 흐르자 그게 또 마바야를 맞고 18번 미드필더에게 연결됩니다. 이 슈팅이 벗어나서 다행이지 이 또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대의 롱볼, 롱스로인에 대한 첫 번째 대처가 좋지 않았습니다. 클리어링을 명확히 하지 못하다 보니 세컨볼이 상대에게 흘러 위협적인 상황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죠. 이런 경합에서의 기본적인 열세가 그대로 선제 실점으로도 나온 것입니다. 실점 장면을 보시죠. 역시나 롱스로인입니다. 첫 번째 볼이 애매하게 클리어링 되면 변수가 발생하겠죠. 박스 안으로 25번 센터백을 향해 스로인을 합니다. 다행히도 요니가 첫 번째 볼을 클리어링 하기는 했습니다만 클리어링 방향이 박스 중앙을 향해 가버립니다. 이건 요니의 헤더가 불운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많은 팀들이 유스, 어린 선수들의 미숙한 헤더 클리어링을 노리면서 공중볼 경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브래들리도 공략당했던 부분이죠. 아무튼 걷어낸 볼이 중앙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 볼이 하필 또 상대 18번 미드필더로 향합니다. 매치업은 또 작은 사이즈의 엘리엇이었죠. 상대 미드필더는 이를 가슴으로 잡고 다시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데 그 볼을 막기 위해 엘리엇이 달려들다가 이처럼 페널티킥을 내준 것입니다. 엘리엇의 결정적인 실수가 맞죠. 이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플리머스는 쉽게 기회를 만들어내고 이로 하여금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합에서의 열세, 이 하나가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플리머스는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유스 선수들의 약한 피지컬, 경합 능력을 공략했고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수비들의 경합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키에사, 엘리엇, 조타, 방금까지의 내용은 볼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 문제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의 3명은 우리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볼을 지켜내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패스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접적인 스탯으로 보시면 키에사는 17번의 경합에서 4번만을 경합에서 승리, 엘리엇은 3번의 경합에서 2번 승리, 경합 스탯은 좋았습니다. 조타는 8번의 경합에서 2번 승리, 9번 공격수라서 어려운 자리지만 경합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후방에서도 경합에서 열세가 있는 가운데 미드필더 포워드 라인에서도 세컨볼 싸움, 경합 열세가 발생한다면 전술적인 내용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볼을 투입하더라도 그대로 빼앗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키에사 관련하여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 아인트호벤전에서의 활약은 경합 우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탯으로만 보더라도 네덜란드 팀과의 경기에서는 11번의 경합을 성공시키며 볼을 지켜내는 행위, 볼을 빼앗는 행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며 활약할 수 있었죠. 문제는 잉글랜드 무대만 오면 이 경합 수준이 너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르네 슬롯이 로테이션 과정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선수들을 모아서 봅시다. 키에사, 엘리엇, 콴사. 어떤 이유일까요? 셋 모두 각 포지션에서 경합 우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로 하자면 엘리엇과 콴사의 경우 03년생으로 밸런스 조정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에사는 97년생으로 당장 1년만 못해도 뎁스에 남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로 세 선수의 미래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장 활약을 보여줘야 하는 연령대에 진입한 키에사에게 있어 챔피언십 꼴찌팀을 상대로 보여준 경합에서의 열세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콴사의 경우 센터백이라서 3, 4순위로 내년까지 뎁스에 남을 확률이 높고 엘리엇의 경우 10번 미드필더 영입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뎁스에 남긴 할 텐데 키에사의 경우 시즌 마지막까지 경합에서의 열세로 인해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지 못한다는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살라의 후계자를 데려오는데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합률은 도저히 잉글랜드에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 엘리엇은 실력적으로 10번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고 키에사는 피지컬적으로 잉글랜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르네 슬롯의 2년 차에서부터는 안정적인 경기력, 불확실성,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스쿼드 운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몇몇 선수들은 앞으로 남은 3, 4개월 동안 반드시 자신에게 붙어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